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토 회담 직후 틀려온 소식에 중국이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소식이 발각돼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일종의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미국 매체 더 제너럴 이 놀랄만한 속보를 냈기 때문입니다. 나토 회담 직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관한 소식을 들은 시진핑이 충격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언론 CCTV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외신 이후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는 기사를 냈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이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듯 싶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동 재비 확산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해 무기 판매를 이어가는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양측이 군축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련의 부정적 행동들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 군비 동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동을 유지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만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과의 긴장감을 더욱 올리는 식으로 나온 이유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과 핵무장을 놓고 토론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등 군수품과 지난해 6월 3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부품 등의 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등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아마 중국은 이를 핑계로 미국에게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이런 식으로 에둘러 표현한 듯 싶은데요. 중국은 이미 예전에 미국이 타이완에게 무기 등을 지원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 이를 지적하며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했다.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국제 군비통제 의제에 관해 소동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 얼핏 보면 정말 미국의 타이완 지원을 문제 삼아 이런 발언을 꺼낸 듯 싶지만 타이밍과 맥락을 살펴보자면 아무리 봐도 이번 한국과 미국과의 나토 정상회담이 그 기폭제가 된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중국의 이런 기선제압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잘못 생각한 듯 싶습니다. 이에 깨갱하고 숙이고 들어갈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 측은 중국이 이런 기세를 보인다는 것을 핑계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의 국력을 더욱 보강할 기회를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 눈치를 볼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중국도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중국은 이런 강수를 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뜬금없는 데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진핑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중국 전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칭 관세맨 테러프맨인 도널드 트럼프 일기 정부 시절 미국이 대중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의 표적이 된 중국산 제품은 3천억 달러 약 414조 원에 달하는데요. 중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서며 격화한 교역 갈등은 상호 간 기업 및 기술 제재와 광물 수출 제한 등 전 부문으로 확장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17년 8월 미국 무역 대표부 USTR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명령하며 무역 갈등의 서막을 알렸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선포했고 관세 조치 발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좋은 수단이며 이기기도 쉽다는 그의 경제 철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조금 약해지는가 했지만 다시 최근 대선 활동과 대선 토론 때
바이든이 완전히 판정패를 당한 일,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저격을 당했지만 운 좋게 비껴나가 귀에 약간의 상처만 입게 되면서 그의 강대함을 더욱 드러내는 계기가 되자 그 드라마틱한 모습에 트럼프가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돼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리가 만무합니다. 어렵게 잠깐 내려놓은 무역전쟁의 2차전을 다시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국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나토 회담 직후 시진핑이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매제 더 제너럴이 속보로 보도한 사실에 따르면 시진핑이 한국과 미국의 나토 정상회담 직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는 이를 숨기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외신에게 발각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미 들킨 사실, 중국의 CCTV 역시 이 사실을 보도하며 시진핑이 현재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닥친 것입니다. 다 채널은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돌았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결과로 나타난 듯 싶다. 매제가 본 관점에서는 최근 한국과 미국의 나토 정상회담이 시진핑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매일같이 한국의 핵무장 소식에 대해 전하면서 만일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반면으로 관측하고 분석하는 글들을 보도했었다.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 여부는 중국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영향력을 끼쳤었다. 이는 시진핑 역시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언론을 보면 중국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점에 가장 꼴머리를 앓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매체는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주제 1위는 단연코 한국의 핵무장 여부였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나서서 뉴스와 같은 방송사에서 한국이 핵을 얼마나 빨리 보유할 수 있을지 또 보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92년 전술핵을 보유한 바 있지만 미국과의 계약으로 인해 모두 철수시켰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핵무장 허가가 떨어진다면 한국 입장에서 핵을 다시 만들기란 식은 죽먹기이다. 아마 6개월도 안 걸릴 것이다. 이어서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능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몇 년 전 우리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농축 우라늄 제조를 진행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는 완전히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한국은 이미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 무기들에 모두 핵을 탑재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적인 우주기술도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에 쓰이는 기술이나 인재는 다르지 않다. 즉, 우주기술을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한국이 해당 기술을 핵을 탑재한 군사무기들 제조하는 데 쓴다면 동북아 정세는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은 물론 그 어떤 나라도 단 30발로 괴멸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국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의 핵 보유를 견제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져 있다. 트럼프의 재선이 코앞에 있고 심지어 트럼프는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걸 핑계로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 큰 그림을 짜고 있는 중이다. 우리 중국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를 막아야만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과 지금보다도 더 팽팽한 접전을 펼치더라도 불사질러야 할 것이다. 다소 비장해 보이기까지 한 중국인데요. 시진핑이 쓰러졌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했다. 중국 매체 CRI 온라인. 한국이 중국 미사일을 제치고 증동에서 큰 수주를 따낸 게 과연 우리 미사일이 부족해서인 걸까? 중국 러디앤신원. 최근 중국이 연이어 방산 수출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치욕스럽다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경쟁국으로 우려스럽다는 견제에서 이제는 무섭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태국에 수출하려던 잠수함이 독일제 엔진 수입이 막혀 취소되었고 아르헨티나에 시진핑이 달려가 파격적 금융 지원과 가격 할인을 약속한 JF-17경 전투기도 결국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에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건 가장 우수한 고객인 중동에서 중국의 휘룡 미사일이 한국의 국산 전술지대 지휘도문기 KTSSM에 밀려버린 것입니다. 사우디와 UAE는 이미 중국 로켓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에 중국산 미사일을 구입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TSSM 1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km로 중국산 휘롬 300은 사거리가 300km 가깝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중국 미사일이 아닌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매제 싱이 싱크탱크에는 4월 14일 휘퉁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산업이 직면 한도전이라는 제목을 단글이 올라왔습니다. 올 연초 중동 현지에서는 KTSSM을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휘룸 300을 중국산 SR 5다연장 로켓에 각각 장착해 발사하는 시험 사격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가발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시험 사격 후 결국 KTSSM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중국 미사일이 실패했다. KTSSM-1이 휘등 300을 미사일 비교 시험에서 격파하고 중동에서 무기 주문을 따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몰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KTSSM의 발사 영상과 휘등 300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에 관심이 큰 중국의 네티즌들은 비교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싸기만 하면 몇 개 주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탠다드부터 가성비까지 다 망쳐버렸네요. 평소에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한 개발도상국일 뿐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격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미사일과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는 댓글도 있었고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분석한 글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매운 완전한 범위의 무기 법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는 더 고급 무기가 있고 중국이 받지 못하는 미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와만 협력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한국에 뒤처져 있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도 사실상 매출이 5에 달했습니다. 2023년 최대 무기 전시회,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파키스탄조차도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핀란드 등으로부터 무기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한국은 곧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현무사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목표는 YJ-21입니다. 한국의 군대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전 세계의 몇십 위 정도였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20년 기준으로는 세계 7위였는데 올해는 5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이 순위에 머물렀어요. 이전에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휘룡 300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미국산 로켓 발사대와 호환되지 않아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UAE는 중국산 발사대를 분명 가지고 있었기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휘룸 300은 사거리가 300km로 KTSSM 180배보다 길지만 KTSSM이 성능과 사용성, 가격 등에서 훨씬 더 우수해서 선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지난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우디 방공 미사일 수주전에서 한국의 천궁에 의해 중국산 LY-70 방공 미사일이 밀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UAE에게 35억 달러 4조 6천억 원의 수주까지도 내주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동 방산 시장을 한국에게 모조리 내준다면서 천궁과 천무에게 밀렸지만 앞으로 자주포는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이지만 중국은 중동에서는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산 PLG 5자주포와 K9 자주포를 비교하면서 PLG 자주포는 이미 사우디에 수출된 바가 있기에 이것이 K9 자주포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PLG-5가 정말 대단한 무기였다면 중국은 왜 이를 320대만 양산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분명 이 자주포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PLG-5의 사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를 가진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G의 155포 구경으로 나올 수 없는 사거리기에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K구자준포도 사거리 연장탄을 써야 최대 사거리가 40km가 나오는데 중국의 자랑은 거짓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LG-5는 3분 동안 1문에 무려 10발씩 30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일반 사격 모드에서는 1분에 5발의 포탄을 쓸 수 있어 다른 나라의 자주포 대비 2배 이상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발사 속도만으로도 세계 최고인데 포탄의 사거리도 최대 100km에 달해 어지간한 미사일 수준의 능력을 지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도 믿는 국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자주포라며 PLG-5의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했는데 그때마다 이 자주포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G-5는 포탄 한 발을 사격하면서 포시는 물론 차제, 전제가 앞뒤로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거의 모든 사격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화포가 사격할 때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것은 화포이기에 앞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미 PLG 자주포를 도입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에 오자마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K구자주포 200대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싱이 싱크탱크는 최근 한국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기와 경합에서 연전연 패하자 중국산 수출 무기의 품질 관리 성능, 데이터의 투명성 등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산을 사지 못하는 국가들이 싼 맛에 중국산을 샀다고 하지만 이제는 훨씬 훌륭한 성능의 가격까지도 착한 한국산이라는 훌륭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지난 4월 24일 폴란드 수출형 천무 호마르 K가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호마르 K는 300km급 미사일 29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200여 초를 날아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CTM-290은 에이테크մ스 ATACMS와 동등한 KTSSM KEI즘 미사일 계열의 수출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약 300km로 늘린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1을 말한다며 미사일은 구경 600의 길이 4m, 무게 약 1.5T로 그중 3분의 100일 탄두 무게라고 디펜스24는 전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KTSSM-1을 구입했지만 이제 사거리가 35km로 늘어난 KTSSM-2까지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아와 지난해 약속한 300억 달러 약 41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UAE는 202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과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는 이란을 견제하려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국가들은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무기 수출의 절반은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는 파키스탄조차도 중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적국인 인도도 K구자주포를 도입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대 자본이 있는 중동이었는데 중동의 국가들도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의 거대 자본은 한국에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사이면서 잠수함 건조에 역량을 갖고 있고 심지어 캐나다가 70조에 달하는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 교체를 위해 3,000톤 신형 잠수함 12척을 발주할 계획인데요. 사업 규모만 70조 원에 달하며 이르면 2026년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HD현대와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불꽃 튀는 홍보전을 펼쳤는데요. 먼저 HD 현대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등 K함정의 우수한 성능과 납품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MRO 시장 수주를 위해 미국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 엘사메리스 테크놀로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점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 건조해 납품하는 오스탈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을 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선박 건조 회사로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 건조와 같은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캐나다가 최근 잠수함 수주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러시아 함대에 대응하고 캐나다의 북극 영토 방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12척을 구매해 동서 해안에 각 6척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가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총 6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두 나라는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P급 배치 1번함으로 길이 83.5m, 폭 9.6m, 높이 14.7m 수중에서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망심도가 최대 400m나됩니다. 선체는 미 해군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HY-80 고장력강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해리 18,520km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이 보유한 1200T 장보고 209급이나 1800T 장보고 2214급 잠수함과는 게임이 안됩니다.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대 6개를 갖췄으며 수직 발사관을 통해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SLBM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기나 탑재한 경우는 도산 안창호함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후 이듬해에도 연속 시험 발사로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수주전에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의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소류급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AIP와 납축전지보다 설치와 정비가 쉽고 안전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임무 수행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잠수함에서부터 AI까지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응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와 AI 등 첨단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현대차, LG, 한화, 네이버 등과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알타가스, 블랙베리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두 나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포스코퓨처엠도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퀘벡주 투자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마케팅했습니다. 네이버와 LG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추진 중인 AI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각각 공유하고 AI 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논의하는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러다가 한국에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한국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인데요. 최근 일본 잠수함의 과거 굴욕이 다시 소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일본 시코쿠 인근 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민간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 취역한 자위대의 잠수함 소류는 길이 84m, 배수량 2950t급 잠수함으로 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했고 정원은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일본의 이 잠수함은 오전 10시 58분 고치현 아시즈리 미사키 앞바다에서 부상하던 중 수면 위에 있던 홍콩 상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상선은 중국 칭다오에서 9만 톤의 철광석을 싣고 일본 오카야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설을 갖춘 잠수함이 부상하면서 바다 위에 상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니 일단 충돌 원인부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고 원인 때문에 사고 직후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잠수함에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잠수함이 입은 손상도 심각하지 않다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일본 정부는 이 잠수함 충돌 사고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하고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어이없는 내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이 잠수함이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잠수함 내 통신시설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승조원들이 사고 후 약 3시간 22분이 지난 오후 2시 20분경 휴대폰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후 왜 승조원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느냐며 논란이 되자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당시 잠수함이 잠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면서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뢰를 장착한 잠수함이 고작 대형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데다 사고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자 일본 내에선 해상자위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바다 위의 상선도 탐지하지 못하고 사고 이후 통신조차 할 수 없는 잠수함이라면 알고 보니 이 잠수함은 사고 당시 통신 장비가 손상돼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한 후에야 첫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소나를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한 뒤 수면으로 상승하지만 일본의 잠수함 소류는 잠수함 상승 도중 잠망경을 통해 상선의 위치를 확인했고 회피 기동을 했지만 5만 톤급의 상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통신 장비가 손상되었고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하느라 3시간 동안 사고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수중 탐지 장치 등 첨단 설비를 갖춘 잠수함이지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피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통신 대책이 없었던 것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던 것인데요. 당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는 해시태그 잠수함이 거대한 상선조차 탐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망신스러운 사례다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우리나라의 해군 참모총장 격인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묘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시적으로 모든 통신이 끊기는 상황은 상정하지 못했다.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일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6년 11월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연습 잠수함 아사시오가 수중에서 떠오르다 파나마 유조선과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아사시오는 그때도 통신상의 문제로 해상보안청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1시간 반이 지나서야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인 2021년 잠수함 소류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승조원들이 또다시 휴대폰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 안 하고 뭐했냐는 비난을 퍼부었던 것인데요. 일본은 뒤늦게 기존의 패시브 소나 방식이 아닌 액티브 소나를 잠수함에 추가했지만 과연 제대로 동작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을 제치고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지. 지금 일본 내에서조차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게 진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상반된 보도가 나와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방산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한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유럽 내에서는 유럽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프랑스를 왕따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만 내고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분담금을 적게 내고 기술 이전도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들은 결국 분담금을 다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리 저 정도 돈만 받고 최소한의 기술만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다고 KF-21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기를 계약해서 우리를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라팔 전투기에 이어 2000톤급 잠수함 2척까지 주문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집트에 미라주 전투기를 팔면서도 80%가 넘는 대출을 내주었는데 인도네시아의 라팔을 판매할 때도 프랑스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운가 프랑스와의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정치자금 확보를 의도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라팔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KF-21이 개발 완료되기 전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통해 F-35를 구입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전투기 수요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의 공대지, 공대함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는 블로기가 실전 배치되는 2028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KF-21 보라매와 시장이 겹칠 수 있는 나라들을 공략하여 먼저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라팔은 한국과 싱가포르, 브라질, 모로코 등에서 수주 경쟁에서 연이어 실패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라고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라팔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F-35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산 전투기 주문이 밀려받기 힘들자 많은 나라들이 라팔 전투기를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팔은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UAE, 인도네시아와 280여 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인 크로아티아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얼마 전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무기 대신 독일 무기를 채택했는데 프랑스가 주도해서 한국산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이 전방위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지난 4일 한국의 KF-21 첫 난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매우 순조롭게 보였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초도 생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을 지적하고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연동 시험 결과를 보고 추가 양산을 결정하다는데 이는 역량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F-35 프로그램의 빛이 보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도네시아도 방위산업 및 기술 습득 기회를 걷어차고 약 8억 달러를 연체하면서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파트너국도 마땅찮은데 한국의 매력적인 기술적,
산업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UAE는 참가를 부인했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선 폴란드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프랑스 군사 매체는 나름 객관적인 보도인양 썼지만 이 보도 안에는 프랑스의 검은 욕망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이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뒤인 5일 FAOPL에 대해서 KAI 신동학 상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동학 상무는 KAI는 향후 10년 동안 유럽 지역에 약 200대의 항공기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고 유럽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폴란드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럽 지역 마케팅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펜스24는 신동학 상무에게 KF21의 국제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에 폴란드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신동학 상무는 글로벌 다목적 전투기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3.300형 HFORECAST 인터내셔널 2023 기준으로 예상되며 KAI는 약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F21은 성공적인 개발 진행과 뛰어난 용량 확장 능력으로 많은 해외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한 고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폴란드 공군이 현재 추가 편대를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폴란드의 KF21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UAE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우리가 내겠다며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떠나면 UAE 폴란드도 KF21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KF21에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도 이미 한국의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장 KF21 잠재 수출국은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로 이들은 라팔 수출 대상과 겹칩니다. 이에 지금 프랑스는 한국의 KF21을 깎아내리고 라팔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과 달리 KF21은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산 전투기와 완벽히 호환되기 때문에 개발이 완성되면 이 또한 수출에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이 5세대, 6세대까지 개발 계획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짜놓은 것 또한 많은 나라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지금 라팔을 신나게 팔면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라팔 수출과 개발에만 골몰하자 독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이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 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전부터 전차와 전투기 등 공동 개발에서 여러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차세대 전투기, 전차 등을 공동 개발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왔고 이는 개발 지연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KF21의 개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프랑스는 지금 한국의 개발 속도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에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그 못지않게 수혜를 입은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경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선 유럽 국가들에게는 유럽 내에서만 무기를 사라고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는 듯한 압박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무기를 사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게 말하면서 새로운 탄약 공장에서 앞으로 월 4,000발에서 5,000발 사이의 155포탄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탄약 공장을 직접 찾아가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55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싱턴 포스트 W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승낙만 있다면 41일 안에 155포탄 33만 발 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 정부에 교섭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꿈꾸는 포탄 생산량의 6배가 넘는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프랑스가 뭐라 해도 유럽이 앞으로도 한국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프랑스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빠른 배송, 현지에 맞춘 다양한 옵션 등을 무기로 세계 무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유럽 안에서 무기를 사자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확장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빠르게 무기를 사야 하는 국가들은 그럼에도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